뭐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지금 나랑 농담하자는 거야? 세계 초강대국들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일을 한국은 단 72시간 만에 해결해버렸습니다. 나사에서도 믿을 수 없다며 경악했고, 일론 머스크는 즉시 만나야 한다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전 세계가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공개하는 이야기는 한국인인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체이스입니다. 나사 휴스턴 관제센터에서 15년간 국제우주정거장 운영을 담당해왔어요. 지구에서 300km 떨어진 하늘 위, 그 거대한 실험실을 책임지는 수석 운영관이었죠. 그날은 2025년 3월 15일,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 지하 2층에 있는 미션 컨트롤 센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6명의 우주비행사들이 탑승한 국제우주정거장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산소 공급량 100%, 전력 시스템 안정, 통신 상태 양호. 완벽했어요.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보다 안정적인 상황은 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47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오는 모든 신호가 끊어진 거예요. 메인 스크린에서 생명유지 시스템 표시등이 하나씩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산소 공급 시스템,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고장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통신 장애라고 생각했어요. 우주정거장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관제실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기술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우주정거장이 완전히 침묵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저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전 세계 관측소에 긴급 연락을 취했죠. 30분이 지나서야 첫 번째 소식을 들었어요. 유럽 우주기구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리사,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우주정거장의 메인 생명유지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어. 백업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고 있고.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5년간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우주정거장과의 음성 통신이 간헐적으로 복구됐는데 선장 톰 핸더슨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휴스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주 생명유지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고 백업도 작동하지 않는다. 현재 남은 산소는 72시간분뿐이다. 라고 톰 선장이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관제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72시간. 3일 후면 6명의 우주비행사가 모두 질식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절망적인 건 탈출용 소유주, 우주선마저 고장났다는 보고였어요. 전기 시스템 이상으로 지구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전 세계 우주 기관들의 답변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러시아 로스코스모스였어요. 그들은 소유주 우주선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희망적인 선택지였거든요. 리사,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검토해봤지만 불가능하다. 현재 사용 가능한 소유주는 모두 다른 임무에 배정되어 있고 새로운 발사 준비만 10일이 걸린다. 라고 러시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마저 포기한다는 소식에 관제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어서 유럽 우주기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무인 보급선 운영 경험이 풍부해서 기대했었거든요. 리사,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ATV 보급선으로는 승무원을 구출할 수 없고 생명 유지 시스템 부품을 보내는 것도 최소 6일은 걸린다. 라고 유럽 우주기구에서 답했어요. 일본 자크사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왔어요. 우리의 코우노토리 보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사 준비부터 시작하면 최소 8일은 필요해요. 라고 일본 측에서 말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선저우 우주선과 테너 우주정거장 운영 경험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 국가항천국에서 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체 우주정거장 운영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 라고 중국이 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인명이 달린 문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외면하는 거였거든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알아챘어요. CNN, BBC, 폭스뉴스에서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죠.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시선이 나사, 정확히는 저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안녕하세요. 나사 리사 체이스 씨시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협력실장 김상훈입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위기 상황에 대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국 측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우주정거장 생명유지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러시아와 유럽 우주기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훈 실장의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팀장 배연석 박사는 30년간 인공위성 생명유지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극한 상황에서의 응급복구 전문가예요. 저희는 설계도면 없이도 시스템을 분석하고 복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한국 측에서 설명했습니다. 설계도면 없이 시스템을 고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수십 개국이 참여한 인류 최고 기술의 집합체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부센터장 마크 윌리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사, 정신 차려. 이건 6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야.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도박할 수는 없어. 라고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 기술진을 휴스턴으로 긴급히 초청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한국 팀이 도착한 건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대한항공 전용기에서 내린 3명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배연석 박사는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어요. 키가 작고 수수한 외모의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오단비와 류태경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한 최신 장비 대신 투박해 보이는 도구들만 가져왔더라고요. 첫 인사를 나눌 때 배연석 박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사 박사님. 이렇게 급하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배연석 박사가 인사했습니다. 그들을 관제실로 안내하면서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국제우주정거장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당황스러운 건 그들이 가져온 장비였어요. 나사 기술진들이 사용하는 최첨단 디지털 장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래된 아날로그 멀티미터, 기계식 오실로스코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제 도구들까지. 21세기에 이런 원시적인 장비로 우주정거장을 고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마크 윌리엄스 부센터장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리사, 정신 차려. 저 사람들 진짜 괜찮은 거야? 마치 20년 전 장비를 가져온 것 같은데. 라고 마크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연석 박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디지털 장비는 정확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아날로그 방식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배연석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어요.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자 더욱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배연석 박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국제우주정거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프린트해서 바닥에 펼쳐놓는 거였거든요. 그러더니 돋보기를 꺼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연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사 박사님,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라고 배연석 박사가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부분을 봤지만 특별한 게 없어 보였어요.
무엇이 이상한가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요. 만약 단순한 시스템 고장이라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해야 하는데 여기는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미세한 차이지만 뭔가 이상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류태경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이건 기계적 고장이 아니라 전자적 신호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특정 센서가 잘못된 데이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라고 류태경이 추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틀 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이들이 단 10분 만에 찾아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국팀 내부에서 첫 번째 갈등이 터졌어요. 오단비가 배연석 박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혹시 이 패턴이 인위적인 조작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오단비가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주정거장이 해킹당했다는 말이야? 라고 배연석 박사가 놀랐습니다. 류태경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만약 내부자가 미리 악성 코드를 심어놨다면 어떨까? 라고 류태경이 추정했습니다. 내부자가 있다면? 라고 오단비가 반문했습니다. 오단비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침묵했어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배연석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시스템 복구가 우선이야. 의혹은 나중에 조사하자. 라고 배연석 박사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단비는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한편 나사 내부에서도 한국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어요. 기술부장 샌드라 톰슨이 저에게 따로 와서 말했어요. 리사, 저 한국 사람들 뭔가 이상해. 너무 빨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같아. 혹시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고 샌드라가 의심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잠시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너무 완벽하게 문제를 찾아내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어요. 의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단비가 무선 통신 장비를 꺼내더니 직접 우주정거장과 교신을 시작했어요. 톰 선장님, 저는 한국에서 온 오단비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오단비가 말했습니다. 오단비 씨, 반갑습니다. 무엇이든 확인해 보겠어요. 라고 톰 선장이 응답했습니다. 에어록 시스템 A와 B 중에서 어느 쪽에서 더 강한 진동이 느껴지나요? 라고 오단비가 질문했습니다. 잠시 후 톰 선장의 답변이 왔어요. B 쪽에서 계속 이상한 진동이 느껴져요. 그리고 온도도 평소보다 높은 것 같고요. 라고 톰 선장이 보고했습니다. 오단비가 배연석 박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B 모듈의 순환 펌프에 문제가 있네요. 라고 오단비가 확신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이틀 동안 찾지 못했던 정확한 고장 지점을 이들이 30분 만에 특정해낸 거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들의 해결 방안이었어요. 배연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부품을 교체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기존 시스템을 재구성해서 임시 생명 유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배연석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임시 시스템이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네. 우주정거장에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모듈이 있잖아요. 정상 작동하는 모듈의 시스템을 연결해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우리는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들은 아예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마크 윌리엄스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설계되었는데. 라고 마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배연석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저희는 이미 머릿속으로 전체적인 재구성 방안을 그려봤거든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른 차원의 기술자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팀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자 관제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배연석 박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국제우주정거장의 모든 모듈을 종이에 손으로 그리는 거였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연필과 자를 이용해서 말이에요. 리사 박사님, 혹시 각 모듈의 정확한 치수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요청했습니다. 저는 즉시 기술 자료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그가 요청한 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CAD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숫자로 된 원시 데이터만 주시면 돼요. 저희는 직접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방식이었어요. 21세기에 손으로 설계도를 그리다니. 하지만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배연석 박사가 그린 도면이 컴퓨터로 만든 것보다 더 정확하고 직관적이었거든요. 류태경이 설명했어요. 컴퓨터는 정확하지만 창의성이 부족해요. 손으로 그리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새로운 연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류태경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팀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겼어요. 오단비가 배연석 박사의 설계도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박사님, 이 연결 방식은 너무 위험해요. 만약 A 모듈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어요. 라고 오단비가 우려했습니다. 그럼 네가 더 나은 방법이 있어? 라고 배연석 박사가 물었습니다. 배연석 박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시간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있어요. B 모듈을 중계기로 사용하면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라고 오단비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걸리잖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라고 배연석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류태경이 중재에 나섰어요. 둘 다 맞는 말이야.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해. 절충안을 찾아보자. 라고 류태경이 조율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동안 격렬하게 토론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서 나오는 바람에 저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마침내 오단비가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일단 박사님 방식으로 빠르게 연결하고 제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거예요. 라고 오단비가 제안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라고 배연석 박사가 물었습니다. 해봐야 알죠.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라고 오단비가 답했습니다. 배연석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보자. 라고 배연석 박사가 동의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팀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 좋게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2시간 후 그들이 완성한 재구성 방안을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기존의 3개의 모듈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생명 유지 시스템으로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정말 작동할까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배연석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계산해본 결과 6명이 일주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산소와 이산화탄소 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실제 구현이었어요.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배선을 재연결하고 시스템을 조작해야 했거든요. 오단비가 세부적인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각 단계별로 어떤 스위치를 조작하고 어떤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가 우주정거장의 내부 구조를 마치 직접 가본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톰 선장님, 지금 운명 모듈의 A 패널을 여시면 빨간색 케이블과 파란색 케이블이 보일 겁니다. 라고 오단비가 지시했습니다. 오단비 씨, 정확해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시죠? 라고 톰 선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모든 우주정거장 모듈에 공개된 기술 자료를 연구해왔어요.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라고 오단비가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운 좋게 해결책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수년간의 준비와 연구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주정거장에서 톰 선장이 긴급히 연락해 온 거예요. 휴스턴, 문제가 생겼어요. A 모듈의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톰 선장이 보고했습니다. 관제실이 긴장했어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배연석 박사가 즉시 대응했어요. 선장님,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시스템 재구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상한 일이에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안심시켰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라고 톰 선장이 불안해했습니다. 네. 10분 후에는 정상화될 거예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연석 박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는 오단비와 류태경에게 급히 속삭였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배연석 박사가 걱정했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오단비가 의아해했습니다. 류태경이 급하게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아, 제가 압력 계수를 잘못 계산했네요. 이렇게 수정하면 돼요. 라고 류태경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이 급하게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우주 비행사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류태경이 해결책을 찾았어요. 선장님, B 모듈의 압력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라고 류태경이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톰 선장이 응답했습니다. 잠시 후 압력이 정상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라고 톰 선장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관제실에 안도의 한숨이 돌았어요. 작업이 진행되면서 한국팀의 놀라운 팀워크가 드러났어요. 세 사람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배연석 박사가 A라인이라고 말하면 류태경이 즉시 해당 도구를 준비했어요. 오단비가 B 모듈이라고 하면 배연석 박사가 바로 관련 도면을 꺼냈고요. 30년간 함께 일해온 티가 확실히 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즉석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거든요. 리사 박사님, C 모듈의 압력 조절기가 예상보다 민감하네요. 원래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겠어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배연석 박사가 다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 10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들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정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미 12시간이 지났고 남은 시간은 60시간뿐이었습니다. 배연석 박사가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는 거예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기존 시스템마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거든요. 정말 확신하시나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95% 성공 확률이에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이들을 완전히 믿고 맡기기로 한 거였습니다. 한국팀의 임시 생명유지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산소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산화탄소 수치도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배연석 박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리사 박사님, 뭔가 이상해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너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라고 배연석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류태경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만약 단순한 기계적 고장이었다면
저희가 만든 임시 시스템도 불안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원래 설계된 것처럼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라고 류태경이 분석했습니다. 오단비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로그 데이터를 보세요. 고장이 발생한 시점의 패턴이 매우 이상해요. 라고 오단비가 지적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나 있었어요. 저는 전문가였지만 그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스템이 고장나기 직전에 특정한 신호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한 것 같아요. 라고 오단비가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의도적 조작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배현석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누군가 국제우주정거장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도 내부자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겁니다. 라고 배현석 박사가 추정했습니다. 그 순간 관제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악성 코드라는 말은 곧 사이버 테러와 내부자 범행을 의미했거든요. 이때 오단비가 더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리사 박사님, 이 악성 코드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라고 오단비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이 코드는 단순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오단비가 설명했습니다. 오단비가 화면에 코드 구조를 띄웠어요. 첫 번째 기능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고, 두 번째 기능은 모든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는 거예요. 라고 오단비가 분석했습니다. 외부로 전송한다고요? 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네. 그것도 중국의 테너 우주정거장으로요. 라고 오단비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류태경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코드가 매우 정교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커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급 기술력이 필요해요. 라고 류태경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팀 사이에 또 다른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배현석 박사가 말했어요. 일단 우주비행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스파이 수사는 나중에 해도 돼. 라고 배현석 박사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단비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박사님, 지금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라고 오단비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배현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라고 오단비가 우려했습니다. 류태경이 중재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야. 시스템 복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자. 라고 류태경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즉시 FBI에 연락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사안이었거든요. 1시간 후 FBI 사이버 범죄 수사팀이 휴스턴에 도착했어요. 팀장 제시카 헌터 요원이 상황을 브리핑받은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최근 몇 달간 중국 해커 그룹의 미국 우주 기관 공격 시도가 급증했어요.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까지 공격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네요.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발견한 악성 코드를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코드의 특징을 보면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버 부대에서 사용하는 기법과 일치해요. 라고 FBI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오단비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코드에는 특별한 장치가 숨어 있어요. 만약 누군가 시스템을 수리하려고 시도하면 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라고 오단비가 발견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희가 수리를 시도하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뜻인가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네. 아마도 우주정거장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었어요. 라고 오단비가 끔찍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배현석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행히 저희가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 트랩을 피할 수 있었어요.
만약 디지털 시스템으로만 접근했다면 라고 배현석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헌터 요원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교한 악성 코드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들어갈 수 있었죠? 보안이 매우 엄격한데요. 라고 헌터 요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오담비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어요. 이 코드가 심어진 경로를 역추적해보니 나사 내부 네트워크에서 업로드된 것으로 나타나요. 라고 오담비가 발견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에서요? 라고 헌터 요원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업로드 시간이 매우 특이해요. 평일 오후가 아니라 주말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라고 오담비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즉시 해당 시점의 근무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주말 새벽에는 소수의 당직 요원만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오담비가 더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리사 박사님, 이 악성 코드에는 또 다른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라고 오담비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이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네. 킬 스위치예요. 만약 중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국제우주정거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어요. 라고 오담비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였어요. 중국이 언제든지 우주비행사들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코드는 단순히 정보를 훔치는 것 이상의 기능이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의 궤도를 조작해서 중국 우주정거장에 충돌시킬 수도 있어요. 라고 오담비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충돌이요? 라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양쪽 우주정거장이 모두 파괴되지만 중국은 미리 승무원들을 대피시키고 국제우주정거장만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주 분야에서 중국만 살아남게 되죠. 라고 오담비가 중국의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한 사실이었어요. 악성 코드가 업로드된 바로 그 시점에 중국 선전에서 거액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금융정보를 FBI가 입수한 거였습니다. 누군가 돈을 받고 나사를 배신한 거였어요. 헌터 요원이 긴급하게 금융 추적을 시작했어요. 이 암호화폐 거래를 역추적해보면 미국 내 계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계좌 소유자가 나사 시스템 관리팀의 데이빗 로건이에요. 라고 헌터 요원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데이빗을 10년 넘게 알아왔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기술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설마 그가 스파이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로건이 중국의 정보를 팔아넘긴 배신자였던 거예요. FBI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나사 내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모든 직원들이 잠재적 용의자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헌터 요원이 먼저 접근한 건 로건의 개인 기록이었어요. 로건을 24시간 감시하면서 동시에 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보겠습니다.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로건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헌터 요원이 충격적인 브리핑을 했어요. 로건은 3년 전부터 중국 정보기관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가 스스로 중국에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정교한 미인계를 통해 접근했습니다. 로건의 아내가 바로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스파이예요. 라고 헌터 요원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로건의 아내 엠마를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평범한 미국 여성으로만 보였는데 설마 스파이였다니. 헌터 요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엠마 리라는 이름은 가명이고 실제 이름은 리웨이입니다. 중국에서 이민 온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10년 전부터 미국에 잠입한 전문 스파이였어요. 라고 헌터 요원이 밝혔습니다. 한국팀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특히 오담비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이런 정교한 미인계라니. 정말 소름 끼쳐요. 라고 오담비가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들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로건은 진짜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3년 전 휴스턴 대학교 MBA 과정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게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헌터 요원이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어요. 리웨이는 로건을 타깃으로 정하기 전에 6개월간 그의 생활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가 자주 가는 카페, 운동하는 헬스장,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걸 파악했죠.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휴스턴 대학교 MBA 과정에 입학한 것도 로건과 만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어요. 리웨이는 로건이 그 대학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라고 헌터 요원이 추가했습니다. 유태경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 3년간 거짓으로 살았다는 거잖아. 라고 류태경이 소름 끼쳐 했습니다. 그럼 로건도 피해자라는 건가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리웨이는 3년간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어요.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라고 헌터 요원이 답했습니다. 그때 헌터 요원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로건에게는 2살짜리 딸 소피아가 있어요. 리웨이는 이 아이를 볼모로 로건을 협박했습니다.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소름 돋았어요. 한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악용한 정말 악랄한 계획이었거든요. 배연석 박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까지 이용하다니. 정말 비인간적이야. 라고 배연석 박사가 분개했습니다. 헌터 요원이 리웨이의 조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리웨이는 결혼 후 1년간은 완전히 평범한 주부로 지냈어요. 로건에 대한 사랑을 연기하면서 그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죠.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시작한 건가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후부터예요. 아이를 볼모로 잡을 수 있게 되자 본격적으로 정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헌터 요원이 답했습니다. 가장 교묘했던 건 리웨이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포장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같은 일상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죠.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로건이 의심하지 않았나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전혀요. 리웨이는 정말 자연스럽게 질문했어요. 마치 남편의 일에 관심 있는 아내처럼 보였거든요. 라고 헌터 요원이 답했습니다. 오담비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네요. 라고 오담비가 감탄했습니다. 점차 리웨이의 질문은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4달 후부터는 나사의 보안 절차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여보, 회사 보안이 엄격하다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 이런 식으로요.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때도 로건이 눈치채지 못했나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리웨이가 너무 영리했어요. 로건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거든요. 당신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자랑스러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교묘한 심리 조작이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리웨이가 둘째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후였어요. 리웨이가 둘째 아이를 원한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태도가 변했어요. 갑자기 가족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죠.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소피아 미래가 걱정돼. 혹시 당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됐어요. 리웨이가 로건에게 말했어요. 여보, 사실 나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야. 그리고 내 가족들이 중국에서 위험에 처해 있어. 라고 헌터 요원이 밝혔습니다. 갑자기 정체를 밝힌 건가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일부만 밝혔어요. 스파이라는 건 숨기고 단순히 중국계 이민자라고 했죠. 그러면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로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로건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와주려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정보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 요청은 나사의 일반적인 조직도였어요. 중국에 있는 내 가족이 미국 우주 기술에 대해 알고 싶어 해 이런 식으로 포장했죠.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두 번째는 국제우주정거장의 기본 시스템 구조였어요. 세 번째는 보안 프로토콜이었고요.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로건이 거부하려 하자 리웨이는 본격적인 협박을 시작했어요. 여보, 만약 도와주지 않으면 소피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협했어요. 라고 헌터 요원이 밝혔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건 리웨이가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어머니 역할을 계속했다는 거였어요. 낮에는 소피아를 돌보며 완벽한 엄마 역할을 했어요. 로건에게도 다정한 아내였고요. 하지만 밤에는 차가운 스파이로 변했죠.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유태경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정말 악랄하네. 아이까지 이용하다니. 라고 류태경이 분개했습니다. 헌터 요원이 로건과의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로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엠마가, 아니 리웨이가 스파이인 줄 몰랐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회사 일상에 대해 묻는 정도였죠. 라고 로건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라고 헌터 요원이 물었습니다. 작년부터였어요. 갑자기 구체적인 기술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부했더니 갑자기 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시작했어요. 라고 로건이 답했습니다. 로건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소피아를 해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저를 배신자로 신고하면 중국에 있는 리웨이의 가족들이 제 가족을 추적해서 해치겠다고 했어요. 라고 로건이 털어놨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협박이었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리웨이가 진짜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소피아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로건이 고백했습니다. 로건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낮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였는데 밤에는 저를 협박하는 스파이였거든요.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라고 로건이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악성 코드 설치를 요구했나요? 라고 헌터 요원이 물었습니다. 3달 전이었어요. 리웨이가 갑자기 USB를 주면서 회사 컴퓨터에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라고 로건이 답했습니다. 그때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헌터 요원이 물었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리웨이가 말하길 그냥 중국 가족들에게 보낼 편지 파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거부하면 라고 로건이 말을 멈췄습니다. 로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피아의 유치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라고 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라고 로건이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로건에 대한 분노보다는 동정심이 들었어요. 그도 중국의 교묘한 미인계에 당한 피해자였거든요. 헌터 요원이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추적한 결과 이런 미인계 스파이가 로건뿐만 아니라 최소 5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나사와 관련 우주 기업 직원들이에요. 라고 헌터 요원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우주 스파이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던 거예요. 특히 놀라운 건 이들이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접근당했다는 거예요. 결혼, 임신,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까지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에요.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배연섭 박사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네요. 개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하다니. 라고 배연섭 박사가 비판했습니다. 헌터 요원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리웨이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에요.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천궁 작전팀의 핵심 요원이에요.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천궁 작전팀이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네. 미국 우주 기술을 체계적으로 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부대예요. 이들은 최소 10년 전부터 미국에 잠입해서 활동해왔어요.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오단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다른 스파이들도 모두 같은 팀인가요? 라고 오단비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모두 천궁 작전팀 소속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미국 우주 프로그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였어요. 라고 헌터 요원이 답했습니다. 류태경이 소름 끼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번 우주정거장 사고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네요. 라고 류태경이 추정했습니다. 정확해요. 만약 한국팀이 오지 않았다면 중국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예요. 라고 헌터 요원이 확인했습니다. 한국팀이 계속 기술적 분석을 하던 중 오단비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리사 박사님, 이 악성 코드에 숨겨진 또 다른 기능을 발견했어요. 라고 오단비가 말했습니다. 또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이 코드는 3단계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템 마비,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전송,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라고 오단비가 말을 멈췄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완전 파괴예요. 만약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면 일주일 후에 우주정거장을 완전히 폭파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라고 오단비가 끔찍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관제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배연석 박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6명이 모두 라고 배연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네. 모두 죽었을 거예요. 라고 오단비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계획이었어요. 헌터 요원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이 이런 공작을 위해 최소 5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50억 달러요? 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네. 스파이 양성, 미국 잠입, 가짜 신분 조작, 그리고 이들의 생활비까지 모든 걸 포함하면 그 정도예요.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국가 차원의 거대한 음모였어요. 리웨이는 어떻게 됐나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리웨이는 이미 사라졌어요. 아마 중국 영사관으로 피했을 거예요. 라고 헌터 요원이 답했습니다.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다행히 공항 보안팀의 협조로 로건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로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2살짜리 딸 소피아를 안고 공항에 온 그의 모습은 정말 비참했거든요. 소피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로건이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로건이 딸을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헌터 요원이 로건을 체포하면서 말했어요. 데이비드 로건, 당신은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됩니다. 라고 헌터 요원이 선언했습니다. 로건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어요. 전 정말 리웨이가, 아니 엠마가 정말 스파이인 줄 몰랐어요. 라고 로건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절망했어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소피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로건이 말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로건이 진짜로 리웨이를 사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어요. 소피아도 정말 사랑하고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제 사랑도, 제 가정도 모든 게 라고 로건이 말했습니다. 로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피아는 어떻게 되나요? 엄마가 스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라고 로건이 걱정했습니다. 헌터 요원이 위로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피아는 당신 부모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리웨이의 행방이었어요. 리웨이는 중국 영사관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본국으로 도피했어요. 체포할 수 없어요.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분한 일이었어요. 모든 음모의 핵심 인물이 처벌받지 않고 도망간 거였거든요. 하지만 FBI가 추가 수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리웨이가 소피아에 대한 모성애도 모두 연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연기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네. 중국으로 도피하면서 소피아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버린 거죠. 라고 헌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가장 다행스러운 건 한국팀이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낸 거였어요. 만약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중국의 계획이 성공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헌터 요원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거대한 음모를 절대 알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헌터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중국의 추가 공격 가능성이 남아 있었거든요. 로건 체포 이후에도 긴장감은 계속됐어요. 중국이 자신들의 음모가 발각된 걸 알고 더 과격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몇 시간 후 오단비가 새로운 사이버 공격을 탐지했어요. 리사 박사님, 중국에서 또 다른 악성 코드를 보내고 있어요. 이번엔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라고 오단비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공격 시도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중국이 로건이 남긴 백도어를 통해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우주정거장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 같아요. 라고 오단비가 분석했습니다. 배연석 박사가 즉시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저희가 만든 임시 시스템은 기존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죠. 라고 배연석 박사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임시 시스템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거든요. 이때 한국팀 사이에 또 다른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유태경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 유지 시스템을 구축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존 시스템의 모든 취약점을 보완한 새로운 방식으로요. 라고 류태경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단비는 반대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동안 중국이 또 다른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오단비가 우려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류태경이 물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모든 백도어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 재구축을 하는 거죠. 라고 오단비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배연석 박사가 두 사람의 의견을 절충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야. 동시에 진행하자. 오단비는 보안 강화에, 태경이는 시스템 재구축에 집중해. 라고 배연석 박사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정말 대담한 제안이었어요. 우주에서 생명유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중국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팀의 24시간 마라톤이 시작됐어요. 배연석 박사는 새로운 시스템 설계에, 오단비는 보안 프로토콜 구축에, 류태경은 실제 구현 방안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세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창의적 사고였어요. 기존 시스템의 문제는 너무 집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을 중앙에서 제어하니까 한 곳만 공격당해도 전체가 마비되죠. 라고 배연석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배연석 박사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어요. 저희는 분산형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방식이죠. 라고 배연석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중국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이었어요. 오단비가 긴급하게 보고했어요. 중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번엔 우주정거장의 궤도 제어 시스템을 노리고 있어요. 라고 오단비가 말했습니다. 궤도 제어 시스템이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네. 만약 궤도가 바뀌면 우주정거장이 지구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라고 오단비가 경고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배연석 박사가 즉시 대응했어요. 궤도 제어 시스템을 수동 모드로 전환해야 해요. 모든 자동 기능을 차단하는 거죠.
라고 배현석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복잡한 수동 조작을 해야 했거든요. 톰 핸더슨 선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동 조작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톰 선장이 걱정했습니다. 오담비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제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오담비가 안심시켰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스템 호환성이었어요. 류태경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발견한 문제였어요. 기존 모듈들의 전력 규격이 서로 다르네요. 이걸 통합하려면 별도의 변환 장치가 필요해요. 라고 류태경이 보고했습니다. 변환 장치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기존 부품을 조합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류태경이 답했습니다. 시간과의 경주였어요. 세 번째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중국이 완전히 새로운 공격을 시도한 거였어요. 오담비가 화들짝 놀라며 보고했어요. 중국이 우주정거장의 통신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으려고 해요. 만약 성공하면 지구와의 모든 연락이 끊어져요. 라고 오담비가 경고했습니다. 통신이 끊어지면 한국팀이 우주비행사들을 도울 수 없었어요. 막을 수 있나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정말 정교한 공격이에요. 라고 오담비가 답했습니다. 오담비가 밤새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전쟁을 벌였어요. 마치 해커들끼리의 실시간 대결 같았거든요. 막았어요. 통신 시스템이 안전해요. 라고 오담비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해왔어요. 네 번째 공격은 우주정거장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었어요. 이번엔 온도 조절 시스템이에요. 온도를 급격히 올리거나 내려서 우주비행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 같아요. 라고 오담비가 분석했습니다. 정말 악랄한 공격이었어요. 배현석 박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끝까지 인명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네. 라고 배현석 박사가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공격을 하나씩 막아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계속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면서 우주정거장의 톰 핸더슨 선장과 승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한국팀 덕분에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런 창의적인 접근법은 처음 봐요. 라고 톰 선장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12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시스템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기존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실제 설치였어요.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복잡한 배선 작업을 해야 했거든요. 오담비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제 A 모듈의 파란색 케이블을 B 모듈의 세 번째 포트에 연결하세요. 라고 오담비가 지시했습니다. 완료했어요. 라고 톰 선장이 응답했습니다. 이제 압력 조절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돌려주세요. 라고 오담비가 계속 안내했습니다. 이것도 완료했어요. 라고 톰 선장이 보고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세밀한 작업 끝에 드디어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자, 이제 전체 시스템을 가동해 보겠어요. 라고 배현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거든요. 배현석 박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3, 2, 1 가동라고 배현석 박사가 선언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산소 농도, 이산화탄소 수치, 온도, 습도 모든 것이 완벽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성공이에요 라고 오담비가 외쳤습니다. 관제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한국팀이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새로운 시스템의 성능이었어요. 기존보다 20%더 효율적이고 보안도 훨씬 강화되었거든요. 중국의 추가 공격 시도도 완전히 차단됐어요. 새로운 시스템은 외부 공격에 완전히 면역이었습니다. 오담비가 마지막 보고를 했어요. 중국의 모든 백도어가 완전히 차단됐어요.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오단비가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어요. 6명의 우주비행사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생명유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24시간 후 우주정거장에서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톰 핸더슨 선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았어요. 휴스턴, 여기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톰 선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톰 선장님?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기대 이상으로 훌륭해요. 모든 승무원이 건강하고 공기질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한국팀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톰 선장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관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3명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거든요. 배현석 박사가 마이크를 잡고 직접 대답했어요. 톰 선장님, 저희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주는 인류 모두의 것이니까요. 라고 배현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우주정거장에 있던 6명의 우주비행사가 모두 함께 나타나서 한국어로 인사를 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주비행사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비록 발음이 서툴렀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우주비행사들이 한국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직접 한국어를 배운 거였거든요. 류태경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여러분이 안전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류태경이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에서는 한국의 기적적 우주구조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했고, BBC는 작은 나라의 큰 영웅들이라고 보도했어요. 폭스뉴스는 더 자세한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팀이 사용한 아날로그 기술이 중국의 디지털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현대 사이버 전쟁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라고 폭스뉴스에서 분석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 세계 우주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유럽 우주기구 국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창의적 해결책은 우주 기술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라고 유럽 우주기구 국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로스코스모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주 개발에서의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러시아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자크사도 놀라운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팀의 성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디지털에만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가 진정한 기술 발전의 열쇠라는 걸 배웠어요. 라고 일본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반응은 일반 대중들에게서 나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팀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전 세계가 포기한 일을 해냈네. 이런 게 진짜 기술력이다. 한국 사람으로 자랑스럽다. 아날로그 기술이 디지털을 이긴 역사적 순간이다. 중국 스파이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한국이 최고. 특히 중국의 스파이 음모가 공개되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어요. 백악관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자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과 우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움을 준 진정한 친구입니다. 라고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로건 가족을 이용한 미인계 스파이 작전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특히 2살짜리 소피아를 이용한 잔인함에 전 세계가 분노했어요. 인명을 볼모로 한 비인도적 행위, 가족을 파괴한 중국의 냉혹한 스파이 작전, 아이까지 이용한 중국의 악랄함.
언론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유엔에서도 중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중국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스파이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모든 국제 우주 협력 프로젝트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유엔이 결의했습니다. 나토에서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어요. 중국의 우주 스파이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우주 분야 협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나토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즉시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세 분의 영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라고 한국 대통령이 치하했습니다. 국무총리도 별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인정받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국무총리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배현석 박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주에서 6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돕는 게 당연하죠. 라고 배현석 박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오담비도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특별한 기술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아날로그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오담비가 말했습니다. 유태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라고 류태경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들의 겸손한 모습에 전 세계가 더욱 감동했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로건 가족의 상황이었어요. 리웨이가 도피하면서 2살짜리 소피아는 갑자기 엄마를 잃게 됐거든요. 로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3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이용한 스파이였다는 충격과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에서는 로건도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소피아의 양육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로건도 중국 스파이의 피해자입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라고 나사 국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중국 정부는 결국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 개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중국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완전히 고립됐거든요. 한국팀이 휴스턴에 머무르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사에서는 한국팀을 명예 연구원으로 임명했고, 텍사스 주정부에서는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휴스턴 시장이 직접 시청에서 환영 행사를 열어줬어요. 한국의 새 영웅들이 우리 도시를 빛내줬습니다. 휴스턴 시민 모두가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휴스턴 시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한국 국기를 든 우주비행사들의 사진이 공개된 거였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고맙습니다라고 쓴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배현석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리사 박사님, 처음에 의심하신 것도 이해해요. 저희도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라고 배현석 박사가 이해를 표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라고 저는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배현석 박사가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넓은 마음씨에 저는 더욱 감동했어요. 한국팀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휴스턴 공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환송 행사를 열었어요. 코리아, 코리아! 미국인들이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배현석 박사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앞으로도 인류의 우주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라고 배현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편견을 갖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우주는 정말 넓고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서로 도우며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증명한 것처럼 말이에요. 라고 배현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인간적 성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의 새 영웅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실력과 겸손한 마음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교묘한 미인계 스파이 작전과 한 아버지의 비극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도 함께 엿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진정한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이 더욱 빛을 발했죠. 무엇보다 아날로그 기술이 최첨단 디지털 공격을 무력화시킨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함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숨겨진 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과 국제적 위상을 알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